네, 요즘에 진짜 비트코인 가격 미쳤죠.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고점을 거의 뚫으려고 하고 전고점을, 그리고 달러로는 전고점을 못 뚫었지만 제가 알기로 다른 통화들로는 거의 다 뚫은 것 같아요. 원화로도 당연히 뚫었고, 엔화로도 뚫었고, 유로화로도 뚫었고, 파운드로도 뚫었고, 대부분 달러 이외의 다른 통화들로는 전고점을 뚫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비트코인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순히 비트코인 내가 지금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걸 떠나서 비트코인이라는 게 인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게 인류의 역사에서 갖는 의미라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 사회에 가져올 파급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커다란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비트코인 등장이.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철학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만한 주제, 좀 경제와 관련된 철학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만한 주제들을 제가 한번 요약을 해서 전달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보는 경제학자들도 많고, 반면에 꽤나 좋게 평가하는 경제학자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좀 더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래도 비트코인이 왜 가치가 있는지, 이게 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논하려고 하는 경제학자들의 입장을 저도 다는 모르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전달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술 발전은 유토피아를 낳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이라는 것도 하나의 굉장히 새로운 기술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술 혁신이 등장할 때마다 사람들은 되게 기대를 하죠. 기술 혁신이 일어나면 당연히 우리 삶이 더 윤택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굉장한 착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은 엄청난 혁신이죠.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지금 2030 세대가 앞으로 왜 돈을 벌기 힘들다고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거기에서도 주된 견해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옛날에 일어났던 기술혁명보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기술혁명이 생각보다 파급력이 되게 약한 것 같다 라는 거였습니다. 물론 인공지능은 엄청난 혁신이고 어쩌면 인간이 개발한 가장 혁신적인 기술일지도 모르지만, 기술이 발전하는 것과 그 기술로 인해서 우리가 더 잘 살게 되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우리는 과연 더 잘 살게 될까? 생각을 해봤을 때, 경제적 활동이 그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어떻게 일어나서 부의 혜택이 누구에게 얼마나 많이 돌아가는지에 따라서 답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경제적인 삶이란 정치적인 문제인 거고, 우리가 어떻게 기술로 인해서 생겨나는 파일을 나눠 가질 것인가, 분배의 논리가 들어가는 거고, 정의의 논리가 들어가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 예전 영상에서는 말씀드렸던 논지가, 예전에 발생했던 기술들은 상당히 노동집약이 필요한 기술이 많았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중공업이라던가 그런 숙련된 노동자들이 필요한 기술들, 그런 경우에는 그 기술이 발전하고 공장이 막 지어지고 그런 과정에서 어느 정도 좋은 대우를 받는 노동자들이 많이 생겨나게 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많이 했고, 부의 분배 효과를 어느 정도 가졌었는데, 인공지능이 과연 그러겠느냐는 상당히 불투명하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비트코인의 등장은 인류 역사에서 엄청나게 큰 사건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최근 7, 80년간 일어난 사건 중 가장 큰 사건일지도 몰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로, 뭐 그 이후에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진영 간의 냉전, 뭐 이런 물론 큰 사건이 있었지만, 어쩌면 그런 사건만큼이나 이 비트코인의 등장은 큰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는 경제 체제라는 거는 굉장히 당연한 듯이 주어져 있고, 특히 이제 공산권이 몰락한 이후로는 자본주의 체제라는 그 경제 시스템은 당연한 듯이 있는 거고,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변하지 않는 경제 시스템 위에서 기술혁명이 일어남에 따라서 사회가 발전이 일어난다라는 의식을 알게 모르게 우리는 많이 익숙하게 품어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이 비트코인이라는 건 아예 새로운 형태의 돈, 새로운 작동 방식을 가진 돈으로서 스스로를 자기 주장하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지금 믿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아예 경제 시스템 자체에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는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모든 기술적인 혁신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지도 모른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오늘 말씀드릴 이 PPT의 내용은 거의 이 세 가지 논문에서 온 내용들이니까, 관심이 더 가시는 분들은 한번 직접 읽어보셔도 되게 재밌으실 겁니다. 비트코인이란 무엇인지 일단 거의 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잘 몰라요. 비트코인 백서를 읽어봤어도 비트코인 전문가들만큼 당연히 완벽하게 이해를 한 상태는 아닌데, 일단 비트코인의 핵심은 중앙화된 검증 과정 없이도 이중 지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디지털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화폐죠.
그러니까 어떤 비트코인 네트워크라는 게 있고 거기에서 비트코인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끼리 가치를 주고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사람들끼리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는데, 근데 보통 이렇게 디지털 시스템 안에서 무언가를 주고받을 때는 결정적인 문제가 이거를 똑같은 거를 두 번 주는지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디지털 상에서는 어떤 정보의 복제가 너무나도 쉽게 일어나는데, 이게 내가 지금 받은 저 돈이 다른 데 썼던 돈이 아닌지 그걸 어떻게 검증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은행 어플에서 나오는 그런 디지털 머니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 그거를 담보를 해주는 거잖아요. 중앙화된 검증 과정을 통해서 다 모든 걸 통제를 하고 있죠. 근데 비트코인은 그런 중앙화된 과정이 없이도 이중지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기술이다라는 게 핵심인 거고, 분산, 탈중앙화된 피어투피어 네트워크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직접적으로 1대1로 내가 너한테 비트코인을 이만큼 줄게 라고 딱 입력을 하면은 그 사람한테 비트코인이 전송이 되게 되는데, 그때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전 세계의 모든 그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가 완전하고 공적인 이체 기록을 공유를 하고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이 시간에 이만큼의 비트코인을 전달을 했다라는 게 완전히 오픈된 상태로 모든 사람에게 공유가 돼서 그게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에 기록이 되는 거고, 장부로서. 그리고 이런 이체를 승인하는 과정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컴퓨터가 다 그거를 공유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접속이 돼 있는. 그때 이 이체를 승인하는 과정에 컴퓨터의 CPU 파워를 통해서 참여를 하면 그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저 사람한테 전달한다고 단순히 나의 컴퓨팅 파워만으로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분산되어 있는, 뭐 저도 집에서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참여를 해서 제 컴퓨팅 파워를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다른 뭐 미국에 있는 사람도 사용할 수 있고, 남아공에 있는 사람도 그런 컴퓨팅 파워를 공급할 수 있고, 전 세계에 분산돼 있는 개인들이 소유한 컴퓨팅 파워에 의해서 이 네트워크가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이 파워를 제공한 사람은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받아간다. 이거를 흔히 채굴이라고 부르죠. 이런 게 비트코인의 기본적인 개념인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요즘 어느 정도 경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근데 이 비트코인을 둘러싸고 비트코이너라고 불리는 공동체가 탄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이너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고, 본인을 비트코이너라고 불러요. 비트코인을 믿고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비트코인이 앞으로 이 세상에 엄청난 파급력을 가질 거라고 열심히 믿으면서 그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전달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비트코이너라고 흔히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공동체 의식이 엄청나요. 트위터 같은 데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X에 들어가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아주 열성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주로 믿는 비트코인의 장점은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도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첫 번째로 국가의 무절제한 발행으로부터 자유롭다라는 게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적인 돈은 그냥 중앙정부에서 찍어내면 되는 거잖아요. 중앙은행에서. 뭐 지금 미국이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게, 그런 과거로 따지면은 몇십 년 동안 풀어냈던 돈의 양을 거의 1년 만에, 2년 만에 찍어내는 그런 일을 지금 미국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꼭 요즘 같은 상황이 아니더라도 전통적으로도 항상 중앙은행은 돈을 발행해 왔고, 그러니까 돈의 양이 늘어나는 만큼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대부분 경제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바인 것 같은데, 비트코인은 그 점에서 총 발행량이 한정이 돼 있거든요. 2,100만 개로. 누가 원한다고 중앙에서 통제하고 있는 사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의 사람의 마음대로 비트코인의 양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다라는 점이 핵심적인 지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국가의 중앙집중적 권력에 신용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점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돈은, 원화를 예로 든다면 한국 정부가 결국에는 그 가치를 보증을 해주잖아요. 한국 정부가 이게 가치가 있다라는 거를 모든 사람들한테 잘 신뢰를 심어준 상태니까. 근데 이거를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일상적인 돈은 다 그런 중앙집중적인 권력에 의존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비트코인은 전 세계의 컴퓨터에 탈중화가 되어 있고, 그런 의미에서 지정학적인 위험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에 전쟁이 났다. 그러면 원화의 가치는 굉장히 폭락할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돈은 그 나라의 운명에 의해서 항상 등락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특히 일반적으로는 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전 세계의 그 어떤 기관에도, 그 어떤 국가에도 명백하게 의존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런 지정학적인 위험을 해치할 수 있다라고 이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가의 경계를 뛰어넘는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비트코인을 갖고 있으면 그거를 전 세계 누구한테든지 다 전달을 할 수 있거든요. 비트코인 그 지갑의 주소만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에는 자유의 이념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내가 가진 돈을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거다. 내가 가진 돈을 그냥 터키로 옮기든 어디 뭐 시리아로 옮기든 그게 내 맘이지 왜 그거를 국가가 통제를 하냐.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주로 이 비트코인을 또 많이 지지를 하고, 그리고 수수료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장점이죠. 뭐 터키 같은 데로 예를 들어서 뭐 독일 같은 데로도 그렇고, 저도 독일에 돈 보낼 때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 같은 데 가서 1,000만 원이다 그렇게 보내면 몇십만 원 수수료 나오거든요. 하물며 기업이 몇백억씩 돈을 보내려면 얼마나 천문학적인 수수료가 나오겠습니까? 근데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저렴한,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수료에 보낼 수 있고, 그런 점에서 금과 상당히 대조된다고 볼 수 있죠. 비트코인이랑 상당히 많이 비교하는 게 금이거든요. 왜냐하면 금은 전통적으로 국가가 발행하는 화폐와 다르게 자연적인 매장량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인플레이션을 갖지 않는 그런 화폐다, 돈이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근데 금 같은 경우는 단점이, 제가 가진 금을 미국으로 옮기고 싶다. 그러면 어디 배에다가 실어서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려면 또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금을 안 옮기고 금을 제가 소유하고 있다는 종이 쪼가리로 옮기면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들긴 하겠죠. 근데 그게 본질적인 의미를 갖진 않거든요. 그 종이 쪼가리는 언제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그 종이 쪼가리의 가치를 보증해주고 있는 기관이 몰락한다거나 그러면 그 종이는 그냥 말 그대로 종이 쪼가리가 돼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금이 갖고 있는 그 본래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장 잘 살릴 수 있으려면 본인이 직접 물리적인 금을 소유하고 있어야 될 텐데, 근데 물리적인 금을 소유하려면 보관료도 들고 특히 외국으로 옮기려면 되게 불편하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랑은 상당히 많이 다르다. 비트코인은 그런 점에서 많은 장점을 갖는다라고 이 사람들은 또 믿고 있죠. 다음으로는 은행의 매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점도 있죠. 그렇다 보니까 수수료도 적은 거고, 이거는 기존 금융 권력에 저항한다라는 의미를 갖죠. 기존의 금융 시스템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은행의 역할을 굉장히 수상쩍게 여깁니다. 은행 너네가 하는 게 뭔데? 그냥 이미 국가로부터 라이센스를 소지하고 있다. 이미 금융 권력이다라는 이유만으로 너네 맨날 그냥 이자 받아먹고 국가한테 통화 저렴하게 받아가지고 맨날 그거 돈놀이 해먹으면서 돈 벌고, 그게 너무 은행이 꿀을 빠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은행의 매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이 비트코인 시스템은 그 자체로 기존 금융 권력에 저항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은 프라이버시를 강화한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현금, 물리적인 현금을 쓰지 않고 디지털화된 돈을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디지털 정보들은 잠재적으로 다 축적이 되고 있고 남용될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 그 정보를 누가 수집해가지고 어떻게 나중에 활용할지 모르는 거고, 근데 이런 개인정보 유출에서 비트코인은 개인을 보호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은 익명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그거는 각 국가가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법률적으로는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기술 자체만 보면 그냥 컴퓨터에 접속을 할 수만 있으면 익명으로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프라이버시 강화의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물리적인 현금이 가졌던 장점을 또 일부 갖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유럽에 살면서 인상 깊었던 바는 특히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아직도 현금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현금을 아예 엄청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더 그런데, 그분들은 어떤 제3의 기관이 본인의 돈의 흐름을 들여다보는 게 너무 싫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현금은 내가 어디다 썼든지, 뭐 길 가다가 누구한테 줬든 어떻게 썼든 그게 추적하기가 어려운데, 디지털화된 돈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현금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데, 이런 장점을 비트코인은 일부 조금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비트코인은 문제점도 많지 않은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많죠. 아주 원색적으로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화폐에 대한 기존의 관점에 비춰서 생각하면 비트코인은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암호화폐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근데 일상에서 거래에 거의 사용되지도 않고 가치를 보증하는 국가도 없는데 어떻게 돈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 우리가 평상시 사용하는 원화를 보면 실질적으로 거래에 사용이 되고 가치도 보증이 되는 것 같은데, 누군가에 의해서. 비트코인은 전혀 그런 게 없지 않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비트코인은 과연 새로운 종류의 돈이라고 볼 수 있냐? 아니면 어떤 상품이라고 봐야 되냐? 아니면 그냥 어떤 허상이냐? 사기냐? 이런 의문이 들고, 이런 의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돈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라는 게 화폐로서, 돈으로서,
혹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냐를 결론을 내리려면 기존 사회에서 돈이라는 게 과연 어떤 역할을 해왔으며 어떤 정체를 유지해 왔는가를 들여다보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돈에 대해서 역사적으로는 많은 이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론을 어떻게 구별하는지도 약간 사람마다 표현 방식이 다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돈에 대한 설명은 돈에 대한 완벽한 설명이 아니라 그냥 대략적인 설명이고 하나의 가능한 설명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화폐 상품설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좀 이해를 해주세요. 화폐 상품설에서는 돈은 상품을 교환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봅니다. 근본이제를 이와 관련지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본이제는 금을 바탕으로 해서 금으로 인해서 뒷받침되는 게 돈이다라고 보는 그런 제도인 건데, 이 아이디어에서는 처음에는 옛날 옛적에는 아마 사람들이 그냥 물물 교환을 했겠죠. 근데 물물 교환을 하다가 그 교환을 편리하게 해주는 그 매개해줄 수 있는 사물이 없을까를 찾게 됐고, 거기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찾아졌던 게 잘 그 형태가 변하지 않는 금속들, 귀중한 금속들 같은 경우에는 누가 원한다고 해서 무한정으로 만들어낼 수도 없고 어느 정도 희귀한 상태에서 잘 형태가 변하지도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금이라고 한다면 요만큼의 금은 이만큼의 가치를 갖습니다라는 거를 사람들끼리 약속을 해놓으면 그걸 매개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교환을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도로 돈이 생겨났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돈의 본질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지금은 근본이제도 폐지된 지 오래고요. 그 다음에 돈이 물건과 디커플된 지가 오래죠. 지금은 우리가 어떤 원화가 있다고 해서 10,000원짜리 지폐가 있다고 해서 그 10,000원짜리 지폐가 어떤 물건과 반드시 교환할 수 있는 가치를 갖기 때문에 10,000원이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일상생활에서 그냥 10,000원은 10,000원에 해당하는 가치를 갖는다고 생각하지, 이 10,000원은 그래 물물 교환은 대체하는 것으로서 의미를 가져,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여전히 또 상품적 가치가 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 사람들도 현대 경제학에서도 아직까지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를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게 확실히 돈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 맞으니까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과연 비트코인은 이런 화폐 상품설에서 보는 그런 의미의 화폐라고 볼 수 있겠느냐 했을 때, 비트코인은 귀중한 금속 등의 사물을 통해서 뒷받침되지는 않아요. 금 같은 거랑은 다르죠. 디지털 상에 있는 것일 뿐이에요. 어떤 물질적인 물리적인 실체를 갖지는 않아요. 하지만 한번 그 채굴 과정을 들여다보면 마치 매장량이 한정된 금을 채굴하는 것과 같이 느껴지긴 합니다. 왜냐하면 전기 에너지와 엄청나게 많은 컴퓨팅 파워를 들여가지고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비트코인을 얻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면 금을 채굴하는 업체가 실제로 물질적으로 곡괭이 같은 거를 사고, 요즘에는 곡괭이가 아니라 기계로 하겠죠. 그런 거를 사가지고 여러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금을 채굴하는 거랑 비슷하게 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각도로 보면 그럴듯해요.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이라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양의 전기와 그 다음에 컴퓨터의 그런 물리적인 실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유지가 된다면, 그러면 어쩌면 그런 실질적인 물리적인 상품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에 의해서 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어느 정도 보증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죠. 아니 근데 비트코인은 내재적 가치를 갖진 않잖아. 금 같은 거는 옛날에 한번 추적을 해보면 결국에는 어떤 상품이랑 교환을 할 수 있다라는 내재적 가치를 가졌으니까 그게 가치를 갖기 시작했을 텐데, 비트코인은 처음에 그렇게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또 각도를 틀어서 생각해보면 금 또한 내재적 가치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금은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선호를 하고 빛나고 아름답고, 그리고 금을 이용해서 어떤 산업체에서 쓰이기도 하고, 그래서 금은 내재적 가치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사람들이 다 그런 거를 필요로 하고 그런 것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금이 가치를 갖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만약에 금을 어느 순간 사람들의 미적인 기준이 상당히 변해서 금을 봤는데 더 이상 아름답게 느껴지지가 않아, 그러면 금은 가치를 상실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금 또한 아예 본질적으로 그 가치라는 게 확정적으로 주어져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혹은 금이 특정 기능 때문에 내재적 가치를 갖는다고 해도, 설령 그렇다고 해도 금이 실질적으로 돈처럼 사용되기 위해서는 돈으로서의 기능을 제외한 다른 기능이 상당히 많이 제한되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실질적으로 돈이 시중에 유통되면서 사람들한테 돈처럼 사용이 되려면 그 돈이 어디 창고에 들어있으면서 그 돈을 보증하는 종이 쪼가리를 사람들이 실제로 교환을 하면서 내가 이만큼 금에 대한 권리를 너한테 줄 테니까 나한테 이만큼의 달러를 줘, 이런 식으로 교환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돈을 갖다가 어디 산업체에다가 쓰면 안 되잖아요. 제가 제 금리를 박아놓고 내가 내 금리 있으니까 금리에 대한 거 보장해 줄 테니까 나한테 달러 그만큼 줘봐 하면은 안 먹히잖아요. 그게 어딘가에 창고에 그냥 보관이 돼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어떤 물리적 사물이든 간에 그게 결국에 돈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그 돈이라는 기능 자체만 남겨놓고는 다른 기능은 굉장히 다 사라진 상태에서 결국에는 추상적인 가치만을 갖는 것으로 진화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각도에서 봤을 때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냥 추상적인 사물로 진화가 되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히려 더 발전된 돈의 형태라고도 볼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펼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돈의 본성에 대한 이론 중에 명령화폐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령화폐설은 돈은 국가나 권력 주체가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화폐는 물질에 기초한 게 아니라 법적 질서와 규제에 기초한다라고 봅니다. 방금 말씀드린 화폐 상품설이랑은 굉장히 다르죠. 방금 말씀드린 이론에서는 어떤 물질을 교환할 수 있는 가치, 그리고 그 물질의 교환을 매개할 수 있는 매개에 굉장히 적합한 어떤 금 같은 물질, 그런 거에 의해서 돈의 가치가 보증이 된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 이론에서는 아니다. 돈은 처음부터 물질이랑은 아예 상관이 없는 거다. 본질이 그렇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입장에서는 대략적으로 돈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흐름에 의해 구성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국가는 법적으로 돈으로 규정된 것을 만들어서 공급합니다. 한국에서는 원화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죠. 5만 원짜리 만들어가지고 그냥 뿌리죠. 아니면은 디지털로 이렇게 찍어주던가. 두 번째로는 국가는 그 돈을 시민들에게 세금, 의무, 벌금, 또 다른 여러 종류의 빚으로 요구함으로써 수요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뭐냐면 국가가 먼저 돈을 찍어서 그걸 공급을 해요. 그 다음에 세금을 낼 때 그 돈으로 내라. 아니면 벌금이나 다른 정부에게 진 빚 같은 거를 갚을 때 너가 그 돈을 이용해서 나한테 갚아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일단 처음에 돈의 공급을 만들어낸 게 주체가 국가였죠. 그리고 그 돈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내는 것도 국가예요. 이러니까 일단 돈의 이 흐름이라는 게 생기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돈이 흐르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그거를 여러 가지 교환이나 여러 활동에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그렇다면 이 명령화폐설의 관점에서 본 비트코인은 어떨까요? 비트코인은 국가나 권력 주체에 의해서 발행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명령화폐처럼 물질적 기초가 없고요. 사용자들에 의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이유로 가치를 가져요. 법정화폐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명령화폐를 생각해보면 그거를 발행하는 국가가 이게 의미가 있어, 이게 가치가 있어 라는 거를 선포를 하고 그거를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진다는 이유로 가치를 갖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비트코인도 이 법정화폐랑 굉장히 유사하지 않나 싶은 거죠. 한 사회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사람은 돈은 사회에 대한 청구권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회가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내가 그 가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내가 돈이라는 형태로 갖고 있는 것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돈은 그 대상에 대한 일반적인 욕망에 기초합니다. 그 욕망을 누가 만들 것인가가 다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화라는 게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원화를 욕망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원화를 욕망하는 이유는 한국 정부가 그 가치를 보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화라는 게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원화를 욕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누군가가 욕망을 주입하는 주체가 없어요. 주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욕망을 갖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돈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비트코인은 그걸 지불수단으로 사용하도록 요구하거나 강제하는 국가가 없다는 점에서 명령화폐와 다릅니다. 하지만 명령화폐와 마찬가지로 P2P 지불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아까 앞서서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지불수단으로, 거래수단으로 사용이 안 되는데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전 세계적으로는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거래가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불법적인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미지가 있지만, 근데 그건 이미지에 불과하고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그냥 일반적인 합법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앞으로 비트코인을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게 된다면 이런 거래가 더 많이 이루어지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돈에 대한 이론으로 신용화폐설이 있습니다. 신용화폐설에서는 돈은 빚이다 라고 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돈은 신용이다 라고 보는 건데요. 이 이론에서는 판매와 구매라는 행위는 신용과 상품을 서로 거래하는 것이다 라고 봅니다. 우리는 흔히 상품과 돈을 거래하는 게 구매와 판매 행위라고 보잖아요. 근데 이 이론에서는 그거는 사실 직접적으로 돈이 오고 가는 게 아니라, 물론 돈이라는 형태가 오고 가긴 하죠. 하지만 사실은 그거를 잘 들여다보면 신용이 서로 오고 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용 혹은 돈의 가치는 물질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채권자의 권리에 의존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이론과 마찬가지로 돈의 가치가 기본적으로 물질에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보죠. 사람들 사이의 믿음의 관계에 기초한다라고 봅니다. 이 이론의 현대적 버전에서는 은행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신용을 제가 빠뜨렸네요. 신용을 어떤 보증하는 과정, 신용을 이렇게 이동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은행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편의점에서 카드를 긁어서 과자를 살 수 있는 이유는 은행이 신용을 주기 때문이죠. 제가 직접적으로 그 사람한테 지금 돈을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심지어 현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카드를 긁는다는 행위만으로 과자를 제가 가져올 수 있는 이유는 어쨌든 간에 어떤 가치가 저쪽으로 분명히 이동을 할 것이다 라는 거를 은행이 중재를 해서 그거를 보증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것을 통해서 거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번 이 이론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 볼 만한 포인트가, 상업은행은 중앙은행이 아닌 일반 우리가 마주치는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같은 그런 상업은행은 자신이 보유한 명령화폐보다 훨씬 많은 돈을 시중에 유통을 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지급준비제도라고 부르고 뭐 영어로는 fractional reserve banking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이 예를 들어서 돈을 100원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돈을 사람들한테 꿔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일반적으로는 제가 예를 들어서 전 재산이 100만 원이에요. 그럼 제가 친구한테 꿔줄 수 있는 돈은 100만 원밖에 없잖아요. 그거 이상으로 제가 친구한테 돈을 꿔줄 수는 없죠. 제가 가진 돈이 100만 원인데. 근데 실제 현대 경제가 돌아가는 건 전혀 이렇지 않죠. 은행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지급을 받는데 100만 원을 갖고 있었다고 쳤을 때 100만 원보다 훨씬 많은 돈을 대출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부풀려진 금액을 대출해주고 그 돈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이자를 받죠. 그래서 은행은 항상 돈을 되게 많이 벌게 되는데, 그러면 분명히 국가가 발행한 돈은 100만 원이었잖아요, 처음에. 예. 처음에 100만 원만 시중은행한테 그래 너가 이거를 사회에 풀어가지고 잘 한번 사용을 해봐라고 준 거거든요. 근데 은행이 사람들한테 대출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주는 돈은 훨씬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줬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지갑에 갖게 되는 돈은 1,000만 원이라는 거죠.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10명이라는 사람이 각각 은행으로부터 100만 원씩 대출을 받아서 이 사회에는 1,000만 원이 생겼어요. 그러면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돌아다니는 돈은 1,000만 원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국가가 만들었던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럼 도대체 이 돈은 도대체 뭐냐?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그 엄청나게 부풀려진 양의 돈은 뭐란 말이냐? 거기에는 어떤 물질적인 기반도 없고 심지어 어떤 거기에 뒷받침되는 캐시도 없는 건데, 그러면 그게 뭐냐 했을 때 그때 유통되는 돈은 곧 신용이라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그래 은행이 망할 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은행한테 나중에 돈 갚으면 되고, 그렇게 서로 신용 관계를 맺고 있고 그 신용을 이용해서 거래를 하는 게 이 현대 경제 시스템이라는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한번 봤을 때 비트코인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관계 이외에 물질적 기초를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역시 신용화폐와 비슷합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비트코인을 전달을 한다. 그러면 저로부터 그 사람으로 어떤 가치가 이동을 하게 된다라고 사람들이 믿잖아요. 그런데 이런 신용의 관계에 있어서 그 어떤 물질적 기초를 갖지 않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컴퓨팅 파워 이런 게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금 같은 물리적 기초를 갖지는 않지만, 하지만 역시 상업은행의 신용화폐는 비트코인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국가의 명령화폐에 의해 제한된다는 점이 다르죠. 이게 법으로 다 정해져 있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국가가 발행한 양의 그 명령화폐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비해서 무한대로 상업은행이 막 돈을 풀어가지고 신용을 생산해낼 수는 없어요. 예. 그냥 적당한 법이 규정한 만큼의 돈만 풀 수가 있는 거죠. 비트코인은 다르죠. 비트코인은 이런 국가의 명령화폐에 의해서 제한되는 어떤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 그냥 이렇게 국가에서 뒷받침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그 기술적인 특성에 의해서 이미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 이상으로는 더 비트코인이 발행이 되지 않고 이것의 가치를 사람들이 많이 믿게 되어서 자발적인 의미에서 신용이 생겨나게 된 거죠. 어떤 그것을 신용을 부여하는 기관이 없이도요. 네, 이렇게 지금까지 여러 가지 돈에 대한 이론적 내용을 살펴보면 과연 가치라는 게 뭘까? 그리고 어떤 물건이 효용을 갖는다는 것, 돈이라는 게 효용을 갖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라는 여러 가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많이 이야기가 되는 게 중앙은행은 계속 무제한적으로 돈을 찍어내려고 하잖아요. 특히 미국 같은 나라는 엄청나게 돈을 계속 많이 찍어내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야, 돈이라는 게 무슨 가치를 갖는 건가 싶죠.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우리들은 하루하루 딱 10,000원을 오늘 벌었다 예를 들어서 한다면, 아, 10,000원이 참 정말 소중한 가치를 갖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는데, 그 돈을 만들어내는 주체의 입장에서 보면 10,000원? 그거 그냥 내가 찍어내면 되는 건데, 그냥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딘가에는. 그렇게 따지면 야, 이게 가치라는 게 뭘까 싶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가치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경제에서 가치는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걸 뜻합니다. 내재적 가치라는 거는 허상에 가깝다는 거죠. 그냥 사람들이 가치가 있다라고 믿는 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효용, 유틸리티라는 영어 표현이 나타내는 말은, 경제에서 효용은 얼마나 쓸모 있는지 보다도, 유틸리티라는 게 이제 유즈랑 같은 어원을 갖다 보니까 보통 어떤 게 쓸모가 있는 게 유틸리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사람들이 결국에 얼마나 욕망하는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먼 사막에 어떤 나무가 한 그루 있다고 해봅시다. 그 나무는 물론 자원으로서 쓸모 있죠. 누군가 그 나무를 베어 와가지고 땔감으로 쓰든, 아니면 그 나무에서 열매를 맺게 해서 그거를 팔든, 분명히 사용을 한다면 쓸모가 있을 거예요. 근데 다만 먼 사막에 있는 그 나무를 누가 가서 쓰고자 하겠어요? 아무도 욕망하지 않죠. 그걸 사람들이 원하지 않으므로 그 나무는 그 어떤 경제적 활동도 낳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경제에서는 그 나무가 효용이 있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진다면 과연 우리가 아이폰 같이 굉장히 가치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물도, 그게 내재적으로 혹은 진짜로 실질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인가, 혹은 사람들이 욕망하기 때문에 가치와 효용이 생겨나는 것인가 의심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아이폰이라는 게 여러 가지 편리한 기능이 있고 엄청난 성능을 자랑한다고 사람들이 믿지만, 근데 그 성능이라는 것도 결국에 사람들이 그 성능을 필요로 하고 그것을 욕망하니까 그 성능을 발휘하는 아이폰이 가치를 갖는 거잖아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아유 이제 질렸어, 아이폰에 있는 거 뭐 사진 잘 나오고 이런 거 이제 필요 없어, 없어도 돼, 그냥 전화만 되면 돼, 전화는. 갑자기 뭔가 사람들이 이상한 약을 먹었거나 아니면 굉장히 감동적인 소설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해서, 그 소설에는 근데 스마트폰을 비판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 안 쓸래, 그거 나 안 원해, 나는 옛날에 피처폰으로 돌아갈래라는 욕망을 품게 된다면, 그러면 아이폰이 아무리 엄청난 기술력이 있든 없든 가치나 효용 같은 건 사라지게 되는 거겠죠.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한번 우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많이 가해지는 비판들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일단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신뢰가 붕괴하면 비트코인의 가치도 붕괴한다라고 말해집니다.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패닉셀이 나왔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갑자기 100만 원이 되고 지금 몇 천만 원 하지만, 그런 것도 충분히 상상 가능하죠. 비트코인을 더 이상 사람들이 믿지 않게 된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불법 거래에 이용된다. 아까 익명성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런 점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변동성이 심하다. 그러니까 오늘만 해도 몇 퍼센트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돈이라고, 화폐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게, 아니면 사람들이 하여간 정체화시키고 있는 게 무슨 그렇게까지 변동성이 심하냐, 이것도 있고, 네 번째로 먼저 진입한 사람들이 가격 상승의 혜택을 누리는 폰지 사기 구조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한 10년 전에 비트코인 산 사람들은 엄청난 가격 상승을 누렸겠지만, 지금 들어간 사람들은 만약에 그러다가 지금 그냥 가치가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오히려 내리면, 지금 들어간 사람들은 다 손해보는 건데 이거 완전 폰지 사기 구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경우도 많죠. 근데 오늘 제가 많이 참조한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어쩌면 이 네 가지 다 어쩌면 기존의 화폐에도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닐까? 일단 첫 번째로 신뢰가 붕괴하면 기존 화폐의 가치도 폭락하거든요.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엄청난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런 걸 보면 실제로 그렇잖아요. 신뢰가 붕괴하면 그렇게 되죠.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사용되는 돈도 다 불법 거래에 이용되죠.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는 돈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거래가
뭐 비트코인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거래보다 훨씬 많겠죠, 당연히. 이렇게 단순히 비교할 건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그리고 세 번째로 과연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라고 해서 변동성이 없는가? 예를 들면 옛날에 파운드 가치가 한 몇십 년 되긴 했는데 막 1년에 20몇 퍼센트씩 떨어지고 그랬던 적도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과연 법정화폐라고 해서 볼라타일 하지 않는가? 굉장히 의심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나 비트코인의 가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거는 비트코인은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는 그 볼러틸리티를 갖지만 우리가 아는 법정화폐는 다 하락하는 볼러틸리티만 갖는다. 지금 우리가 100만 원 갖고 있으면 그냥 가만히 갖고 있으면 한 1년에 7% 10% 이렇게 가치가 하락한다. 지금 100만 원의 가치가 내년에는 90만 원의 가치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는 한 뭐 80%의 가치밖에 안 되고 계속 가치가 급속하게 떨어진다. 그게 더 오히려 변동성이 심한 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먼저 진입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격 상승의 혜택을 누리는, 그러니까 어떤 그 전체적인 시스템에서 어떤 차별적인 혜택을 누리는 구조가 아니냐라는 점도 기존의 돈도 사실 똑같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뭔지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칸티용 효과라고 불리는 유명한 효과가 있죠. 이 효과는 돈이 경제 시스템에 주입이 되잖아요. 중앙은행이 돈을 발행해서 그거를 시중에 뿌린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죠.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져요. 돈이 많아지니까. 근데 각 영역이나 상품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시기와 정도는 달라요. 왜냐하면 돈이 시중에 풀렸을 때 한 번에 그냥 100%탁 풀리는 게 아니라 어느 한순간에 서서히 풀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점점 그 돈을 유통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사회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이득을 보는 사람과 손해보는 사람이 갈리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 인플레이션의 속도와 영역마다 각각 다른 정도에 의해서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일단 명령화폐는 국가가 풀어내는 돈은 거의 공짜로 생산이 돼요. 그냥 프린터로 뽑으면 되죠. 아니면 요즘에는 그냥 심지어 디지털로 찍어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거의 공짜로 그냥 생산이 되는데 무에서 유가 창조가 돼요. 근데 그거를 특정 세력, 특히 은행에게 먼저 공급이 돼요. 그게 시중은행에 뿌려요. 상업은행에다가 돈을 국가가 너네가 이거를 어떤 라이센스를 갖고 유통을 해. 이렇게 맡긴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은행의 관점에서는 아직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기 전에 상품이나 자산을 구매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아직 사회에는 돈이 안 풀렸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은행은 돈을 받았어요. 그걸 바탕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은행은 이미 할인된 가격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은행한테서, 그러니까 처음으로는 이제 은행, 울트라 웰티, 금융 세력 이런 사람들이 가장 많은 이득을 가져가고, 두 번째로는 entrepreneurial class, 여기 적혀 있는데 은행한테서 직접적으로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들, 주로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으로 혜택을 누립니다. 은행이 일단 처음으로 뭐 건설사라든지 아니면 거대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되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어야 돈을 일단 은행한테 받을 수 있잖아요. 제가 그냥 은행에 가서 100억 빌려주세요 하면 안 빌려주죠. 정부에서 풀어낸 돈을 굉장히 이미 권력을 갖고 있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많이 빌릴 수 있단 말이에요. 처음으로 특권을 가지고 거기에 초기에 접근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도 아직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기 전에 먼저 돈을 받고 할인된 가격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돈이 가장 마지막에 도착하는 사람들, 저 같은 일반 사람들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을 직격탄으로 맞습니다. 다 돈이 풀린 후에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대로 다 일어난 후에야 돈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제일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를 이 일반 시민들은 사실상 간접적인 세금을 내고 있는 효과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 부자들 그리고 은행들은 면세 혜택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다 할인된 가격으로 이미 사고 있다는 거예요. 상품들을. 투자 상품도 그렇고. 일반 사람들만 항상 인플레이션을 100%다 얻어맞고 억울하게 제일 비싸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걸.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아마 힘든 걸 거예요. 마트 가면 너무 다 비싸잖아요. 저 진짜 과일 같은 거 사려고 할 때 진짜 깜짝깜짝 놀라요. 야, 이렇게 비싼가? 고기도 그렇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 같은 사람이 느끼기엔 그런 거예요. 인플레이션의 효과가 이미 다 발생한 다음에 쇼핑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이전엔 돈이 안 생기니까 나한테.
그래서 이거를 한국에서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 뭐 대출과 부동산 투자를 대표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부자들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굉장한 부자가 은행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해서 200억을 빌렸다. 아직 부동산 가격 상승이 아주 일어나기 전이에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기 전에. 그래서 200억으로 사요. 그 다음에 천천히 기다리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죠. 나머지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요. 이미 가격 상승이 다 일어난 후에 집 사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돈을 가진 사람들이랑 돈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는 격차가 계속해서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현대 경제 시스템, 이 화폐 시스템, 재정 시스템, 뱅킹 시스템이 다 그렇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종의 폰지 스킴의 형태를 띈다는 거죠. 이것도. 그래서 이렇게 국가의 화폐 시스템은 양극화를 낳는다는 지적을 아주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해왔다고 해요. 경제학자들은 아주 많이 이런 지적을 해왔다고 합니다. 뭐 이 사람은 뭐 사회학자라고 불러야 더 맞겠지만 게오크 짐멜이라는 사람은 돈을 발행하는 권력의 꿀이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권력자 입장에서는 계속 돈을 찍어내고 싶을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해요. 이게 정확한 워딩은 아닌데 국가 입장에서 아니면은 그 국가의 화폐 발행에 직접적인 수혜를 얻는 금융 세력의 입장에서는 돈을 계속 찍어내는 게 너무 좋아. 본인들한테는 너무 꿀이야. 가만히 내가 돈만 찍어내면 나는 항상 싼 가격에 모든 거를 다 누릴 수 있는 것 같아.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가만히 냅두면 정부는 항상 무절제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이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근본위제를 주장을 했는데 뭐 결국에는 역사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근본위제는 안 되게 됐지만 그러니까 금이라는 그 제한된 수단이라도 있어야 금이 뒷받침해준다는 조건이라도 달려 있어야 그나마 정부가 무절제한 탐욕을 안 부릴 수 있게 통제가 된다. 안 그러면 100% 정부는 그냥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계속 돈을 풀게 된다라는 게 이 사람의 예측이었고 그 헨리 포드라는 그 포드 자동차 그 유명한 사업가가 옛날에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국이죠. 우리의 은행 시스템과 화폐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해서 다행이다. 만약 잘 이해했다면 내일 아침이 되기 전에 혁명이 일어날 테니까. 그러니까 폭동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거를 정말 다 잘 이해하고 내가 대부분 사람들이 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는 거를 잘 이해하면 혁명이 당장 일어날 텐데 다행히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냥 지금 이 시스템이 잘 유지가 된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기존의 화폐 시스템, 뱅킹 시스템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는 이제 정론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이거를 결국에는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 의견이 다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고 어떤 견해가 정확히 있는지. 다만 오늘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시대가 변하고 있긴 해요. 전통적인 화폐 개념, 뱅킹 시스템이 생겨났던 시대랑 지금 시대는 점점 더 많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이 새로운 시대에는 그럼 어쩌면 새로운 돈 시스템이 필요한 게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포인트로 돈은 집단적 신뢰에 기초한다는 점을 아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어느 약한 신뢰가 아니라 유사 종교적 믿음을 가진 공동체가 있어야만 돈이 지탱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이게 개인 간 물물 교환과 사회적 대규모 거래는 신뢰와 추상성에서 차원이 아예 다르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개인적으로 물물 교환 그냥 간단한 거래를 할 때는 적당한 신뢰만 있어도 돼요. 이 사람이 나한테 썩은 고기를 팔지 안 팔지 그거 내가 고기 냄새 맡아보고 괜찮네 하고 그냥 사면 되는 거잖아요. 적당한 그 이상의 어떤 신뢰가 복잡해질 필요는 없어요. 근데 반면에 사회가 점점 커지고 그 안에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 간의 다자 간의 거래가 일어나고 엄청난 대규모 거래가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단순히 이런 물물 거래를 할 때 적용하던 신뢰 가지고는 안 돼요. 뭔가 어떤 그 다양한 거래를 매개하려면 결국에는 돈이라는 추상적인 매개체가 필요한데 그 매개체를 사람들이 신뢰를 할 수 있으려면 이 물물 교환에서 필요한 신뢰보다는 훨씬 더 강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가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잖아요. 제가 직접적으로 물물 교환을 할 때는 눈에 보이잖아요. 아니면 그 사람의 말을 믿는다든가. 그리고 옛날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뭐 대부분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 어느 정도 보증이 되는 관계에서 물물 교환을 했을 테고. 이런 눈에 보이는 거를 신뢰하는 거랑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추상적인 금이라든지 아니면 종이 쪼가리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장부상에 은행 어플에 적혀 있는 돈 그 숫자라든지 그런 거의 가치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이 추상적인 거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거의 유사 종교적인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는 것과 같은 그 정도의 신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미 기존의 화폐에 대해서 이 정도의 유사 종교적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의 가치는, 원화 가치는 엄청나게 폭락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마치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원화를 사용하고 축적해요. 열심히 원화를 이용해가지고 저금을 하고, 그리고 원화로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자산을 산다든가, 대표적으로 한국에 있는 부동산 같은 게 그렇겠죠. 전쟁이 일어나면 그런 거의 가치가 엄청나게 하락할 수가 있는데 뭔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그냥 믿는 거예요. 이거를 믿고 싶어서 믿는 거겠죠. 아마 그거 이외에 어떤 다른 대안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그런 신뢰를 주입받기도 했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특정 종교에 대한 신뢰를 주입받는 거랑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차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특히 2008년에 그 금융위기가 상당한 역할을 했고, 비트코인이 나온 것도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나온 거고, 뭔가 문제가 있다, 국가가 발행하는 돈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인식이 나온 거고, 그러면서 현대에는 국가 발행 화폐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긴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그것에 대한 대안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 공동체가 생겨나게 됐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거의 종교적인 수준의 믿음을 갖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생겼어요. 비트코인 커뮤니티, 비트코이너들의 커뮤니티를 보면 진짜 그렇거든요. 이게 종교야 아니면은 분석 커뮤니티야,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보면서, 당연히 많은 사람들은 저거 너무 이상하다, 저렇게까지 너무 맹신하는 게 이상하다, 저거 언젠가 뭔가 어떻게 될 것 같다, 이게 말이 되나? 종교 같은데?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굉장히 흥미롭게도 한 경제학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런 광신과 맹신은 비트코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강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모든 화폐라는 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런 광신, 맹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유사 종교적 믿음이 없이는 원래 그 돈이라는 추상적인 산물은 유지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이런 커뮤니티가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호재다라는 거죠. 자, 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돈의 두 번째 포인트는, 현존하는 재정 시스템과 화폐는 산업화 시대에 발전했다라는 겁니다.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고 여러 가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제조업 기반의 산업이 발전하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은행의 시스템, 이런 게 다 만들어졌어요. 돈 시스템도 그렇고. 그때는 국가주의, 어떤 국가 간의 경쟁, 무한 성장, 우리 국가는 계속 더 나아가야 돼, 성장해야 돼, 식민주의, 이런 중앙집중적 논리가 되게 장려됐습니다. 그냥 사회적 흐름 자체가 그랬어요. 사람들이, 주류가 다 그렇게 믿었고, 우리 국가는 이렇게 나아가야 돼, 국가라는 게 중요하고, 국가는 팽창해야 되고, 국가가 권력을 많이 가져야 되고, 다들 이런 믿음을 많이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일본이 그렇잖아요. 일본이 막 군국주의하던 그런 시절에 보면, 일본이라는 거는 계속 팽창을 해야 된다, 일본이 지금 팽창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에 잡아먹힌다, 다른 열강에 잡아먹힌다, 그러니까 막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막 와가지고 쳐들어와가지고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자국을 위하겠다라는 국가주의적 논리 때문에. 그 시대에 돈의 파워는 국가의 파워와 평행했습니다. 국가의 파워가 곧 돈의 파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떤 국가주의적인 시대적 흐름에서 광범위한 신뢰를 부여할 수 있을 만큼 집중된 권력을 가진 주체는 국가밖에 없었거든요. 그 당시엔 그랬어요. 하지만 일각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은 글로벌 디지털 시대가 됨으로써 국가의 법과 권력에 의존하지 않고 국가의 경계 바깥까지 뻗어나가는 돈이 필요한 걸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의 국가가 모든 권력을 가진 채로 움직이는 건 옛날 시대고, 돈도 다 국가가 통제하고, 모든 이데올로기라든지 경제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국가 중심으로 옛날에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아니잖아. 지금은 뭐 애플이 잘 되고 아마존이 잘 되고 삼성이 잘 나가고, 이런 게 애플이 잘 나간다고 해서 무조건 미국이 이득인 것도 아닐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애플이 해외에 공장을 짓고 해외로 옮길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삼성이 잘 판다고 해서 삼성이 그냥 어디 남미에다가 공장 지어가지고 그 공장이 잘 돌아가서 잘 되면 그게 한국에 반드시 좋은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회가 상당히 초국가적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디지털적인 여러 가지 매체가 발달하면서 쉽게 국가를 넘어서 정보가 이동할 수 있게 된 지금의 이 시대에 새로운 돈이 필요한 게 아니겠느냐. 이 새로운 시대에 국가의 권력에 의존하지 않는 돈, 그게 새로운 시대의 진정한 돈이 되지 않겠냐. 비트코인이 그 수단을 제공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비트코인의 미래는 과연 어떨까요? 그래서 비트코인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 영상은 투자에 대한 권유의 영상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절대 비트코인을 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냥 예측을 한번 해보자면
뭐 비트코인이 잘 될지 안 될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전 진짜 모르겠고, 다만 생각해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들이, 비트코인은 정치와 무관하지 않아서 규제, 비트코인은 공동체 내부의 역학관계, 사회 구조의 변화 등에 의해 운명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흔히 비트코인이 처음에 가졌던 아이디올로지는, 그리고 지금까지도 많은 비트코이너들이 믿고 있는 어떤 비트코인의 이념은, 비트코인은 순수 기술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계화된 과정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신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누군가가 한 명이 원한다고 해서 더 많은 양을 발행할 수도 없고, 이거를 누가 한 명이 좌지우지하면서 관계를 뒤틀어 버릴 수도 없고 하는 기계적인 체계라는 것의 순수성을 우리는 지지를 하는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이미지는 허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채굴 독점 문제가 실제로 생길 수도 있고요. 어느 채굴업자들의 동맹이 너무나 많은 힘을 갖게 되고 너무 많은 컴퓨팅 파워를 갖게 되면 그 사람들이 새롭게 생겨나는 비트코인을 모두 다 독점하게 되는 문제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인 신뢰 문제, 이 비트코인이 지향하는 디센트럴라이즈 된 그런 이미지에 아주 심대한 타격을 입히게 될 것이고, 그러면 비트코인이 붕괴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전송과 관련된 문제도 있어서 비트코인을 전송하려면 꽤 시간이 걸리거든요. 뭐 한 몇 분 걸릴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게 일반적인 결제 수단으로 이용되기엔 너무 많이 걸리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이게 해외 송금 목적이면 괜찮을 수 있어요. 원래도 은행으로 돈 보내면 며칠 걸리니까 그걸 몇 분으로 줄인 거면 비트코인 개이득인데 싶을 수도 있지만, 그거를 일상생활에서 아예 빨리빨리 교환하는 거래의 목적으로 쓸 거면 이거 비트코인이 안 되지 않냐 라는 의식이 있어서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그런 거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막 비트코인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기술적인 솔루션을 내놨어요. 비트코인을 보조해서 비트코인 결제가 몇 초 만에 빨리빨리, 우리가 카드 결제하듯이 빨리빨리 일어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술들을 만들어 놨고, 그런 업체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여러 가지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결부되어 있는 문제라는 거죠. 비트코인도 결국.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생각을 바꿔 나가느냐, 어떻게 이 사회가 달라지느냐에 의해서 비트코인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 옆에 있는 사진이 마이클 세일러라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CEO가 지금은 아닌가, 어쨌든 물론 이 사람이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모두 다 갖고 있는 건 아니죠. 그 회사가 대주주가 블랙락도 있고 막 뱅가드도 있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펀드들이 이미 들어가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비트코인을 갖고 있고, 그 회사가 거의 전체 지금 비트코인 양의 1%에 달하는 양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전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분산된 돈이라는 이념을 갖고 지정학적인 여러 가지 위험을 해치할 수 있다는 이념을 가진 비트코인을 한 사람 혹은 한 기업이 이렇게까지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잠재적으로는 좀 신뢰를 붕괴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뭐 이거는 저보다 훨씬 똑똑하신 금융 세력님들이 결정을 해나갈 문제겠지만, 그래서 특히 국가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되는지가 아주 중요할 겁니다.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기술 지상주의자들 혹은 거대 기업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국가의 역할이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줄어들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국가보다 거의 기업이 훨씬 더 센 것 같은데, 이런 인상도 받곤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요즘도 전쟁도 일어나고 하는 걸 보면은 지금은 어느 정도 평화가 지속되고 있는, 그러니까 적어도 선진국들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국가라는 것이 역할이 옛날보다 훨씬 미비해진 것처럼 보여서, 그래서 국가가 전통적인 권력 주체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국가가 발행한 화폐가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근데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또 급변해서 국가의 역할이 굉장히 강조되는 시대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어서 주요 국가들 간의 국가 간 대규모 전쟁이 확대되면 비트코인은 과연 붕괴할 것인가요? 혹은 전쟁에 대한 해지로 주목받을까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그 국가의 힘이 결집돼야 된다는 게 엄청나게 강해져서 결국에는 다시 화폐에 대한 신뢰를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로 국가가 급부상하고, 그 결과로 국가가 신용을 주지 않는 비트코인은 붕괴할까요? 아니면 혹은 오히려 그런 이렇게 전쟁 나는 거 보니까 역시 국가는 믿을 게 못 되네, 역시 나는 초국가적인 비트코인으로 해치해야겠어, 이렇게 주목을 받으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까요? 그거는 우리가 스스로 각자가 판단해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